네, 이번 순서는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두 분이시죠.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공수당 후보추천위원회가 오늘 2시부터 회의를 열었는데요. 아무런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조금 전인 6시 5분에 산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다음 회의 일자도 정하지 않은 채 종료가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저한테 먼저 질문을 주시고. 결론적으로 그럴게요. 말씀드리면요. 더 이상 회의하지 않겠다. 다른 결론을 도출해낼 수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답니다. 지난번 3번의 회의와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진 건데요. 결국에는 회의 진행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 표결을 오늘도 2차례 했는데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다. 정치적으로 어떠한 타협과 협의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추천위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더 이상 회의를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공을 각 당에다가 이제 넘겼습니다. 민주당은 계속 공언했죠. 우리 빨리 법을 개정해서 공수처 올해 안에 우리가 출범을 시킬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여당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민주당의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조금 늦더라도 야당과 합의를 해서 제대로 된 공수처를 출범시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 교수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뒷부분에 우리 장성철 소장이 맨 마지막에 했던 말, 그 부분에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앞부분은 동의를 안 하지만 그 부분과 연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당이나 야당이 여당 입장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합의를 하면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돼요. 만약에 지금 여러 번 회의를 했는데 회의할 때마다 지금 두 사람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아무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도출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여야 사실은 여당이 합의에 들어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도 회의했는데 결국 지난번과 동일한 사안이 나왔어요. 이런 체제로 계속 간다면 회의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저는 합의를 이끌어낸다고 하면 저도 합의를 하는 쪽으로 저는 아직도 무게감을 두고 있지만 야당이 적극적으로 공처장을 추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 합의안이 이끌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여당 입장에서는 무작정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여야가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합의안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구조적 어떤 시스템이나 토대를 마련하는 조건 하에서는 합의를 해야 된다고 보지만 만약에 그게 조건이 안성되지 않는 상태라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건 여권에게 어찌 보면 법을 바꿔서 통과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합의를 잘 이르러서 여야가 어쨌든 그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네, 여당이 진짜 공수처장 빨리 선임을 해서 올해 안에 출범시키고 싶으면 야당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 동의해 주세요. 그러시면 빨리 출범할 수 있잖아요. 야당이 추천한 후보는 무조건 안 된다라고 여당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합의해야죠. 여당은 야당을 욕하고 야당은 여당을 욕합니다. 이거 회의 못하랍니까? 그냥 여당 자기네들이 그냥 임명해버리면 낫죠. 괜히 왜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국민들 피곤하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제발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합의해서 처리해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정지 카드를 던지면서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어제 직무정지 사유로 6개 비위 혐의를 꺼냈죠.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일단 그 비의사의 사실 내용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지금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법무부에서 밝힌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검찰총장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검찰총장이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법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온지를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아까도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에 법무부에서 6가지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게 사실로 모두 다 판명된다고 하면 검찰총장이 이런 일을 했다고 하면 사실은 검찰총장이 중립성을 가지고 사건을 수사하고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쨌든 총장은 아니라고 본인은 주장하고 있으니까 검사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어떤 행정처분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를 지켜보고 또 법무부 입장에서 사실은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를 나중에 또 밝힐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논란이 되면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아까도 또다시 전제로 말씀드리면 법무부가 밝힌 내용이 사실한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검찰총장은 직무 배제 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장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6가지 비위 혐의를 얘기를 했는데 다 말이 안 돼요. 다 그냥 너무나
엄중하지 않은 혐의를 갖고 결국에는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추미애 장관이 머리를 쓴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언론사 사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 이것이 문제다. 아니요, 언론사 사주요. 그냥 지나가다가 어떻게 우연히 만났어요. 만났어도 그냥 그 사건과 관련된 조사와 기소가 다 끝난 다음에 만났습니다. 만나고 문무일 총장에게 다 보고했어요. 전 절차대로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판사들 불법 사찰했지. 아니 그거는요 그냥 인터넷에 나오고 그냥 판사 열람에 나온 거 정리해가지고 줬어요. 사찰이라면 도청하고 미행해야죠. 그게 사찰이지.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정보를 정리한 게 과연 사찰일까요? 그리고 당신은 정치적인 중립성을 위반했어. 그래서 검찰총장의 위엄을 훼손시켰어. 아니 검찰총장이 여론조사 해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직접적으로 내가 정치하겠어요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너는 여론조사에 1등 나왔으니까 정치할 사람이야. 봉사라고 얘기했지? 너 정치할 사람이야. 넌 정치적인 중립성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정말 징계위원회까지 넘기려면요. 자, 불법 사찰을 해가지고 정말 판사들을 협박을 해서 재판에 유리하게 했다. 이런 증거가 나와야죠. 증언이나 증거가 나와야지 의혹만 가지고 이렇게 징계위원회에 넘긴다? 결국엔 너 나가. 이거의 다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세 가지 중에 예. 하나만 저는 동의합니다. 무슨 말이 맨 마지막에 이제 정책 중립성 문제는 논란이 될 수는 있어요. 물론 뭐 저는 지금 윤석열 총장이 정책 중립성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지만 그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첫째, 언론사 사주와의 접촉 문제. 종로에서 저녁 시간에 중앙일보 회장인 홍석현 회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앙지검장 시절. 그렇죠. 중앙지검의 시절에. 네. 그 당시에 물론 지금 이제 장 수장이 얘기했던 부분은 JTBC 관련된 수사예요. 그거 말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된 수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에요. 그와도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론 JTBC나 아니면 중앙일보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인척 관계잖아요. 그 부분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여요. 물론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언론사 사주를 만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 사찰 문제. 물론 장 수장이 얘기했던 우리가 얘기하는 사찰의 개념은 뒷조사를 하거나 뒤를 따라다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행동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이게 사찰이라고 임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찰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런 의미로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대검이 과연 공문으로 아니면 공식적인 문서로 판사들의 어떤 성향이나 취미 활동이나 정치적 어떤 성향 이런 부분들을 세평을 모집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재판에 공소사실 유지를 해서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공소사실 유지는 증거로 하는 겁니다. 판사의 어떤 세평, 판사가 뭘 좋아하는지 또 판사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이런 걸 분석해서 무슨 공소사실 유지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대체? 검찰은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증거를 가지고서 그걸 뭐 이 사람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찾아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판사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그런 내용을 수집한 것 자체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그럼 물론 예를 들어서 장 수장 말처럼 개인의 원래 재판을 하고 있는 검사가 개인적으로 인터넷 들어가 찾아봤다. 그건 뭐 이해가 돼요. 그러면 대검의 한 부서에서 그와 관련된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문서화해서 담당 그 부서에 그걸 전달하는 게 과연 맞는 얘기인가? 그럴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 판사들에서 그런 이유를 왜 공소를 계속 유지하는데 필요한 건지 저는 모르겠고 그게 일반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면 그럼 제가 이렇게 또 물어볼게요. 모든 그러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검찰이 하고 있습니까? 대검에서 그럼 모든 사건에 관련된 부서에 그런 내용들을 다 수집해서 판사들 개인적으로 뭘 좋아하는지 우리 법 연구에 가입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거 다 세평 조사해서 그거 전달합니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 행동 자체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게 뭐 사찰이냐 아니냐까지 논란이 될 수 있을지 문제는 모르겠지만 검찰의 그런 태도 자체는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그렇게 할 이유도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대검에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걸 인정하고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주요 사건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라는 것이 대검의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대검에서 그러한 일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법무부가 지금 문재인 정권 4년 차잖아요. 너희들 왜 그런 짓을 했어? 너희들 잘못됐네. 그렇게 해서 못하게 했어야죠. 그것을 왜 윤석열 총장의 잘못으로 돌립니까? 전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전부터 그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주요 건가요?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요 사건에 했다는 겁니다.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예. 모든 사건은 다 그럴 수가 없죠. 솔직히 저희 방송 패널 나갈 때도요. 저 패널이 말 잘하나 못하나 아니면 국민의힘 지지하냐 아니면 민주당 성향이냐 보수냐 뭐 진보냐 이런 거 다 검토하시고 나서 부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를 이렇게 붙여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해야지 사찰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단어를 쓰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수님, 물론 어떻게 판사들의 성향을 이렇게 분석을 해? 그래가지고 뭘 대비해? 그렇게 잘못을 지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판사들 협박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거 가지고 이용을 하지 않았으면 그래 그런 것 일이 있었구나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맞지. 그거 가지고 그래 너는 직무배제, 너는 징계해야 돼, 너는 총장에서 그만둬야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걸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예. 아니 장성철 소장에 대해서 누군가가 뒤에서 물론 인터넷에 나온 내용이나 아니면 여기 보면 검사 이제 그 공판이나 아니면 사건에 관련된 검사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했어요. 그 기분 좋겠어요? 아니, 당연하죠. 그러니까 판사에 대해 그렇게 한 거는 정말 잘못됐어요, 이거는. 아무리 본인들이 이게 관례적으로 해왔다 하더라도 이런 행동을 계속하는 것은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공소유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증거를 갖고 하는 겁니다. 그게 판사의 성향과 공소유지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대체. 일부분이잖아요. 일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냥 넘어가는 게 좋고 이것이 잘못됐다면 법무부 차원에서 못하게 해야죠. 예. 이것도 결국엔 추미애 장관 책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문제는 뭐 나중에 좀 조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장 오늘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추 장관은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절차에 따라서 징계가 이뤄지는 건지 또 징계 수위를 예상하신다면 어느 정도일지. 기본적으로 추미애 장관은 다음 주에 징계위원회를 소집한다고 했어요. 추미애 장관이 임명하는 분들 한 5분들 모여서 징계하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추미애 장관이 원하는 수준의 징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해임, 면직, 정직 이런 수준이 나올 것 같은데요. 만약 징계위원회에서 이런 수준의 징계가 나오게 되면요, 결국에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파면할 수가 없다라는 검찰청법에 의해서 추미애 장관이 대통령께 해임을 건의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자기 법적 대응을 하겠다, 난 법치주의를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법적으로 투쟁을 하겠다라는 건데 행정소송까지 가면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다뤄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징계가 이뤄질지 또 징계 수위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조사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물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장인데 그 7명의 위원들이 모여서 법무부에서 감찰한 내용들을 검토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 공개된 건 아니거든요. 예컨대 아까 세평 관련해서 마찬가지예요. 판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성향이나 이런 부분을 분석한 내용도 우리는 지금 전문을 보지도 못하잖아요. 그 이제 징계위원회는 분명히 올라올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법무부 장관이 감찰 내용을 내기한 중에 예를 들면 감찰을 방해한 행위 이런 행위에 대해서 어떤 증거가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채널A 사건 한명수 전 장관 전 총리 관련된 사건의 감찰을 수사를 방해했다 이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증거들을 아마 징계위원회에 제출할 것이고 징계위원들이 그걸 검토한 이후에 어떤 결정을 낼지는 뭐 제가 지금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징계가 이룰지는 제가 뭐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네. 문제는 관건은 법무부에서 얘기하는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확인될 수 있는 증거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럼 징계위원들 입장에서 그거 보고 이거 정말 어느 정도까지 심각한 문제인지를 판단할 거고요. 거기에 맞게 징계가 수위가 정해질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여기서 어떤 정도의 징계가 내려질 거라고 단언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윤석열 총장은 검찰의 그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한 점 부끄럼 없이 소임을 다해왔다면서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예. 소송전으로 그냥 가겠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어떤 파장이 예상됩니까? 일단은 이제 소송전으로 가면 직무 집행정지, 효력 정지를 요청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직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차장검사가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직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는 요청을 할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 어떤 경우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원이 과연 이걸 받아들여서 직무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줄지 징계 절차가 끝나기 전에 아니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이 결과에 따라서 둘 중에 한 명, 즉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타격을 받을 겁니다. 만약에 법원에서 집행정지 집행정지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이걸 받아주게 되면 그러면 법무부에서 주장하는 주장이 어느 정도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을 거고요. 반대로 이걸 받아주지 않게 되면 법무부가 제출한 증거가 어느 정도 타당하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이 그 가처분 신청이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검찰총장이든 법무부 장관이든 일정 부분
부분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아,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으로 이제 해당 명령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할 겁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은 좀 시간이 길어요. 일단 가처분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그리고 행정소송은 길어지기 때문에 그건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만약 징계가 의결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컨대 아까 우리가 봤듯이 징계가 의결이 안 될 수도 있고 징계가 의결되면 그때는 또 윤 총장 입장에서는 징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법원이 또 어떻게 판단할지 이 부분은 이제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좀 시간이 오래 갈 것 같고요. 다만 이 가처분 신청은 빠른 시간 안에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 결과가 아마 양쪽 진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 네. 전 무슨 질문이죠? 예, 지금 뭐 행정소송이요? 예, 교수님께서 어떻게-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예. 결국에는 다음 주에 있을 징계위원회의 징계 수위와 그다음에 이제 가처분 신청 있잖아요. 가처분 신청도 대략 2주 안에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결론이. 그렇다면은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가처분 신청이 나오기 전에 징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쪽이 더 먼저 나오느냐, 그것도 한번 유의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 장관이 감찰 규정을 최근 임의 조항으로 바꾼 것을 두고 윤 총장 직무 배제를 겨냥한 조처가 아니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이 향후의 법적 싸움 주요 쟁점이 될까요? 별로 쟁점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규정이거든요. 지난 11월 3일이었어요. 법무부의 내무 감찰 규정을 바꾼 건데요. 검사를 감찰하려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받을 수 있다로 바꿨어요. 이거를 바꾸고 난 다음에 언론에서는요. 윤석열 총장 쫓아내기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추미애 장관이 원하는 대로 감찰하려고 하는구나. 그러한 보도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때의 보도가 맞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찰을 하려면요. 당신은 이런 비위 사실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명을 먼저 해봐. 이런 다음에 그 소명이 제대로 된 소명이 아니면 대면 조사도 해보고 다시 뭐 다른 분들 조사도 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2번 정도 조사 받을래 안 받을래 했다가 난 조사 안 받을 거예요라고 했더니 감찰 안 해. 너는 감찰을 거부한 사람이야. 너는 징계위원회에 넘겨. 이게 맞습니까? 이거는요 그냥 결론을 정해놓고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명분을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일단 이제 그 조사 문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법무부에서는 대면 조사 관련된 서류를 전달하러 2명의 검사가 갔지 않습니까? 그거를 거부를 했고 윤 총장은 계속 서면 조사만 받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는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왜냐하면 감찰을 해보니 감찰의 내용이 좀 심각해서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서 대면 조사를 하려고 시도를 여러 번 했었고요.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직접 검사들에게 그 서류 들고 가서 봉투 전달하려고 했는데 그것마저 수령을 거부하고 그걸 다시 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충돌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 총장은 서면 조사를 계속 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법무부는 대면 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 총장이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는 대면 조사라도 했었으면 이렇게 문제가 또 커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본인이 일정 부분 거절한 부분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감찰을 받는 사람, 물론 뭐 감찰을 받는 사람도 자기가 권한이 있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서면 조사를 받겠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 감찰을 하는 사람, 감찰을 받는 사람이 내 마음대로 안 하니까 감찰 안 받겠다고 하는 것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본인이 정말 이 문제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적극적으로 감찰에 임해서 소명을 적극적으로 하고 이 문제를 좀 더 털어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걸 안 하는 바람에 감찰에 열심히 참석 안 한 것도 사실은 이 징계 사유에 하나에 포함돼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뭐 윤석열 총장이 그랬냐 안 그랬냐 지금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 태도 자체는 본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소명에 이르렀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번 파국의 여야의 대치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국회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들며 윤 총장 사퇴를 압박했는데요. 반면에 야당은 대통령 책임론을 부각하며 대통령이 추 장관 경질을 결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자,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통령이 지금 추 장관을 경질하거나 윤 총장을 해임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양쪽의 의견이 대립되는 가운데 서로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통령이 누구 한 사람 편을 들어주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누군가의 어떤 입장을 대변해주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고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지켜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이제 인사권을 저는 발동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지금 이런 법무부는 문제가 있다고 감찰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징계위원회까지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윤 총장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문제는 정말 징계위원회 절차나 법적인 절차를 보고 어떤 경우가 나오는지를 일단 확인해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해야지 대통령이 마지막 결정권을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순간 엄청난 정치적 그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절차와 원칙에 맞게 법률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 절차들이 다 진행되고 나서 어떤 경우가 나오면 그 결과에 타당한 결론을 내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께서 입장 밝히시는 건 진작하셨어야 돼요. 징계 절차가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서 누구 손을 들어준다? 그런 것은요, 상대방이 큰 정말 타격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추미애 장관에게 반대되는 결론을 내려주시면 본인 여권에서 얘기하잖아요. 검찰개혁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윤석열 총장 손을 들어주면 앞으로 검찰개혁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도 못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징계위원회의 징계 절차가 끝나고 결론이 나온 다음에 뭐 추미애 장관이 해임 건의든 무슨 건의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입장 밝히신 게 낫지 지금은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이 좀 비겁한 거 아니냐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불리한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세요. 코로나 지금 많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생각해보세요. 줄어들고 막 이러니까 와 우리 코로나 극복했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문제 때문에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어요. 예전에는요. 우리 부동산 자신 있다 잡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또 얘기를 안 하세요. 추미애랑 윤석열의 다툼 불리하니까 얘기 안 하시는 거다. 야당이 대통령 너무 비겁해요 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당이 국조를 얘기를 했죠. 저는 국조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확대해서 윤석열 총장의 저런 행위와 추미애 장관의 일탈 행위까지도 다 포괄해서 조사하는 국정조사가 하루속히 여야 합의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단어에 대해서 동의할 수도 있고 대통령이 비겁하다는 표현은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야당이 그런 식으로 비판을 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뭐 윤석열 총장이나 추미애 장관이나 저는 둘 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는 일탈행위고 누구는 그런 행동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될 것 같고 둘 다의 행동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 절차나 징계 절차를 통해서 확인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무게감이 커지는 겁니다. 그게 어떤 말이든 파장이 엄청나게 커져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말하는 부동산 정책이나 우리 현 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의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인정할 부분은 이쪽은 장관이 할 수도 있고 저는 비서관들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어느 자리에 가서 본인이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얘기 안 한다고 비겁하다고 주장하는 야당의 주장은 너무 좀 단어 사용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교수님 말씀이 어느 정도 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면 대통령께서 그 전에 코로나라든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셨어야 돼요. 그럼 왜 그때는 그렇게 가볍게 언급을 하셨습니까? 가볍게 언급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막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지금 이렇게 확산됐을 때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좀 더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정부를 믿어주세요. 라고 다독이실 수 있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안 하세요? 그건 대통령이 할 수도 있지만 장관이나 비서관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언젠가 필요해서 기자회견을 하거나 뭐 예를 들면 연초에 기자회견을 할 때 그 문제가 나오면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모든 사안에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한편 국민의힘이 윤 총장을 오늘 법사위에 출석을 시키려고 했는데요. 무산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내일은 다시 또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데 윤 총장이 내일 마이크 앞에 설까요? 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거 보니까 참 김도우 의원이 잘못 실수했어요. 내통했다라는 그러한 의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내일도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처음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김도우 의원의 말은 정말 잘못됐어요. 이거는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해요. 지금 징계 사유 중에 하나가 정책 중립성이에요. 그런데 마치 국민의힘이 뭔가 내통이란 표현까지 저는 쓰고 싶진 않지만 연결해서 윤 총장을 출석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이런 얘기하는 순간 윤 총장의 중립성은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인데요. 정치권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일단 입장 어떠십니까? 줘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본물이 터졌습니다. 야당에서 먼저 주자고 했고 여당은 찬성하는 입장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555조 8천억이에요. 그중에 뭐 3조 8천억 재난지원금 국민들께 드리는 것 어쩔 수 없이 다가온 앞으로 그냥 결정된 미래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께서 찬성하고 계세요. 과반수 이상이 이거 줘야 된다라고 하시니까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거부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저도 동의하고요. 예. 장 소장도 지난번에 잘 받으셔서 쓰셨거든요. 가족들과 함께. 지금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은 약 3조 6천억 원 얘기하고 있고 여당은 2조 원 정도가 들어갈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은 어느 그럼 예산을 좀 줄여서 일로 옮길 거냐 하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논의를 통해서 잘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차 재난지원금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코로나가 하루 이틀 사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잘 지혜를 짜서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지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배제 조치와 3차 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해서 의견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